새누리당 친박, 비박계 의원들이 또 한 번 계파 갈등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불거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사드 문제 공론화에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어서 당청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개최 촉구 시민 모임이 발족했습니다.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분산개최를 시행할 경우에 최대 1조 원을 절약할 수 있고 환경 훼손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한국은 1%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의외라는 반응인데요. 경기 부양을 위한 방안이라지만 기대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뉴스 리뷰 시간에 짚어봅니다. 3월 12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꾸었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으로 촉발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사드 배치 공론화 시도가 당내 계파 갈등, 당청 갈등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박계는 다음 주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사안을 부각시킬 계획인데요. 정부 여당의 혼선이 외교 안보 전략의 혼선으로 이어질까 우려됩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권현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안보 이슈를 새누리당이 쟁점화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부적인 내홍이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요. 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사드 한반도 배치 공론화 문제에 입장차를 보이면서 당청 갈등은 물론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의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드 공론화에 나서자 청와대는 어제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김경재 대통령 홍보특보가 당에서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현 의원, 윤상현 의원 등 대표적인 친박 의원들도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이 원내 지도부의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예정된 당정청 회동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달 말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김무성 대표도 의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둘러싼 당청 간의 기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권에서 고발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을 종북 숙주 표현이라고 하며 책임론을 제기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문재인 대표의 명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 박대출 의원, 김진태 의원, 하태경, 심재철 의원 등 총 5명입니다. 야당은 이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고발 대상에 포함된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여당 의원 5명을 입막음으로 으름장 놓는 건 김기중 테러로 공익적 차원에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고발 대상에 포함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일명 고소왕 징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고발을 정치 도구로 활용하는 악의적 고소왕을 징계하는 가칭 고소왕 징계법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고소왕 징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하 의원이 추진하는 법은 국회의원이 동일인을 상대로 2번 이상 고소해 무죄 판결이 나오면 해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고발 조치에 대해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은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흡수통일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해명을 했다고 하더군요. 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이 통준위 내 흡수통일준비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늘 공식 해명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연세대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흡수통일을 전제로 연구하는 다른 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용어의 선택이 적절치 못해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통준위가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그래도 여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준위 해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이 사실을 다른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으나 이거 엿그러진 무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 내에 있는 흡수통일준비팀을 즉각 해체하겠다는 선언을 하시고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CBS 인터뷰에서 흡수통일 문제는 준비 단계에 고려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남북 관계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통준위 시민자문단 소속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는 논란이 커지자 시민자문단을 탈퇴했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는 조용구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최근 인사청문회에 비해서는 조금 순조로웠다고요? 네,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의혹 세트로 질타를 받은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달리 오늘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분위기 직접 보시겠습니다. 요청 사유서, 인사청문회 요청 사유서에 보니까 아주 해박한 이론을 가졌다.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이 있다. 청렴하고 도덕적이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봉사하는 자세가 있다. 이렇게 쭉 열거가 돼 있어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겸손하시기까지. 평가해 봤을 때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인사청문회 후보 중 그래도 가장 괜찮은 종합성적 1등을 한 후보다. 도덕성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최근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논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지적된 부분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중립성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라 의견을 말하긴 곤란하다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여야는 4시간가량 진행된 청문회가 끝난 직후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란 평가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여당과 대법원이 강조하고 있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 사태, 그 책임은 고문치사 사건 담당자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대법원, 그리고 임명제청을 받아들인 청와대에 있을 텐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가 유지되는 한 이 같은 문제는 얼마든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법인권 사회연구소 등 6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오늘 토론회를 열어 박상욱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의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먼저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박종철 사건 수사 당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987년 1월 14일, 당시 서울대 학생이던 박종철 군이 불법 체포돼 고문을 받다가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 2명만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짓고 나흘 만에 속전속결으로 수사를 끝냈습니다. 1987년 5월 고문 경찰관이 더 있다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폭로가 나온 뒤에야 검찰은 2차 수사를 진행하며 3명의 경찰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서울지검 검사로 1차, 2차 수사에 참여한 박 후보자는 1차 수사 때인 1월 23일 고문에 가담한 경찰을 조사했지만 그를 풀어줬습니다. 박 후보자는 진술인은 박종철을 조사한 사실이 있나요? 폭행할 때 합세한 사실은 있는가요? 단 2차례의 형식적인 질문만 던졌을 뿐입니다. 김학규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2차 수사에서 박 후보자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당시 홍승상 치안본부 계장을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 같은 부적격 인사를 계기로 대법관 임명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대법관 임명 체제는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간접적 민주형입니다. 하지만 제청권자를 대법원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추천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으로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상욱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발표했고 같은 달 26일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은 청문회를 거부하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수사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었다며 적극 두둔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박상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빚더미만 남길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고대로 올림픽을 분산 개최한다면 최대 1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재정 적자는 물론 환경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분산 개최가 불가능하다면서 논의를 차단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한때 국민적 수건인 듯 여겨졌습니다. 3번의 도전 끝에 평창이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낙점됐지만 개최지 확정해서 4년이 지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민적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애당초 8조 8천억 원이던 사업 예산은 작년 말 13조까지 뛰었습니다. 대회 유치 지역인 강원도는 이미 대회 유치를 위한 알펜시아 리조트 건설에 9,800억 원의 부채를 졌고 대회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빚 5,800억에 향후 3년간 매년 1,0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느라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의 강원도가 무려 2조가량의 빚을 지게 된 셈입니다.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단 3일간 진행될 활강 스키 경기장을 짓기 위해 가리왕산에 500년 이상 된 원시림을 파괴하고 국가지정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한국은 2020년까지 육상보호구역을 17%로 늘려야 하는 생물다양성협약 가입국입니다. 더군다나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 회의의 의장국이기도 합니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에는 건설비와 복원 비용을 계산하면 최소 2천억 원 이상이 듭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나도 가리왕산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정 적자와 환경 파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분산 개최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녹색연합과 스포츠문화연구소, 문화연대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를 촉구하는 시민 모임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동계올림픽을 분산 개최하면 이미 건설된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을 이용해 최대 1조 원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벌목을 마친 가리왕산에 토양이 훼손되기 전에 공사를 중단할 수 있어 환경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민 모임은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가 대규모 스포츠 행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대 올림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평창이 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평창이 세계사의 근대 올림픽의 구시대적인 스펙타클 올림픽의 마지막 끝물이 되느냐, 마지막 문을 닫고 나오는 끝물이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근대 올림픽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 있기 전에 분산 개최는 없다고 선언한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와 강원도는 모두 분산 개최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종동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조양호 조직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양호 조직위원장은 테스트 이벤트가 내년 2월에 진행된다며 지금 다른 장소를 선정해 경기장을 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민 모임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고광원 한림대 교수는 분산 개최를 위한 논의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합니다. 분산 개최 논의의 발목을 잡는 건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고려로 이 문제가 결정이 됐다면은 이미 분산 개최로 확정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고 해결이 지금 더디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형식상으로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최종 책임자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정작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아무래도 행정부 그리고 수반인 대통령이라고 봐야죠. 고 대표를 비롯해 시민 모임의 분산 개최 제안자들은 일본 나가노, 북한, 우주 등을 분산 개최 대상으로 거론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우선 정부와 조직위, 강원도가 분산 개최 방안을 논의하는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좋습니다. 뒷부분 가서 증세는 배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명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꼼수 증세에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져만 갑니다. 담배세 인상,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강화에 간판세까지 실로 창조적인 증세 방법인데요. 현 정부 들어 지적되고 있는 꼼수 증세 논란들을 조아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입니다.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기존보다 최대 2배 이르는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속도를 위반하면 전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도 2배입니다. 이명박 정부 말 1127만여 건이던 교통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징수 건수는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작년엔 1456만여 건으로 326만여 건 증가했습니다. 현장 교통 단속은 2012년 163만여 건에서 작년 한 해 531만여 건으로 2년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경찰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단속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새해부터 담뱃값이 대폭 인상된 데 이어 올해는 술값 인상안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음으로 인한 폐단이 많아 술값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정부는 술 마시라고 자극적으로 유혹하는 광고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술병에 붙어있는 경고문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오늘 검토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지만 증세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달 초 이번엔 국회가 이른바 꼼수 증세에 가세했습니다. 2002년 발의된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흡연 경고그림은 가격 인상 못지않게 효과적인 금연 정책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2003년 WHO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약은 경고그림이 흡연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므로 담뱃값에 부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후 12년 동안 정부와 의원 법안 발의만 11차례, 흡연율을 낮춘다는 이유로 담뱃값은 올려놓고 국회는 국민의 흡연권을 내세워 경고그림 의무화를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도 서민의 유리지갑을 턴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가게 간판에 벌금과 수수료를 매겨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판 크기가 크다는 이유로 돈을 받고 허가받으라고 요구하거나 3년마다 간판에 대한 허가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간판이 부적절한 위치에 놓였다며 철거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 감세, 서민 증세에 대한 비판과 원성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민 호주머니 털어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한국의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1%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디플레이션 우려 발언 이후 한국은행이 디플레 파이터가 된 건데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초저금리 시대를 맞게 된 한국. 이대로 가다가는 가계부채에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현주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대 기준금리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1% 자체는 사상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기준금리는 1.75%인데요. 자료를 보시면서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 기준금리가 2.0%였고요. 예. 2014년 10월에 또 기준금리가 2%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역대 최저치는 2.0%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에서 더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네. 그 전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도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리를 내리게 된 걸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수출 감소와 소비, 투자 등의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 둔화, 다각도적인 경제 상황 악화가 금리 인하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들이 그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는 2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고 나와 있고요. 2월 소비도 1월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5%였는데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사실상 처음 마이너스 물가 상승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 경기 회복과 저물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비쳤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될지는 일단은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89조 원이었는데 2014년 한 해 동안 67조 6천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한 달간 4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리가 인상됐을 때 높아질 상환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기획재정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최경환 부총리가 한 말 중에 또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임금 인상의 필요성이죠. 노동권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오늘 민주노총이 주장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시간당 10,000원, 월 209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 올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이 이 산출의 근거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며칠 전에 최저임금을 7% 이상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에 대해 통상적인 인상률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올해도 작년 최저임금 5,210원의 7.1%, 370원이 인상됐고요. 지난 8년간 인상 평균도 5.8%였다는 겁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5,580원이니까 민주노총은 4,420원, 약 8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계의 판단이 다른 게 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설정할 때는 미혼 단신 근로자의 월 평균 생계비를 참고합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대다수가 가족의 생계까지 감당해야 하는 세대주라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는 세대주의 60%가 혼자서 돈을 벌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고 가계 수는 평균 2.5명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FBI가 경찰청에 상주하면서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았다,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상주하고 있는지 확인됐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복수의 경찰청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FBI 요원들이 경찰청에 상주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것은 노컷뉴스인데요. 리포트 대사 피습 당일부터 FBI 요원들이 경찰청 본청 5층 회의실에 상주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정확하게 당일부터는 아니고요. 사건 발생 당일인 5일에는 경찰청에 FBI 요원 1명이 파견 형식으로 왔었고 정식으로 사무실에 상주한 것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라고 합니다.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인원은 2명이라고도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6일 경찰청이 스스로 FBI 요원이 찾아와서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상주한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요. 수사 참여 요청을 한 적은 없다. 통상적인 수사 정보 공유 차원이다. 이렇게 경찰청이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 점은 사실이었습니까? 경찰청 측은 FBI가 수사 참여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청 측에 확인한 결과 지난 5일 수사 참여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참여를 요청을 했는데 네네. 그건 어떤 주권의 문제니까 네. 그거는 수사 참여는 안 되고 우리하고 네. 상시적으로 이렇게 정보 공유하고 네. 수사 관련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수사 관련해서 공조해서 협조도 하고 보는 방향으로 협의가 된 거죠. 네, 수사 참여 요청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요청받은 것 자체를 숨긴 게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또 경찰청 관계자가 FBI 요원이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한 것을 밝혔을 때 FBI가 이런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을 반영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에 상주하는 FBI 요원이 이런 부분 수사해달라고 하면 수사하는 것은 결국 지시를 받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은 어떤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정보 공유의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느 선까지 수사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경찰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이트 글을 수사하는 것만 FBI가 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이뤄지는 수사는 경찰청 측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FBI 직원 상주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전시작전권에 이어서 수사권도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지역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됐군요. 안덕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자신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가 오늘 지난 19대 총선 때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허모 씨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는 선거 비용 제한액인 1억 9,700만 원보다 3천여만 원을 넘게 지출했고 선거 기획업체 대표에게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불법으로 건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현행선거법은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실형과 함께 징역형에 속하기 때문에 안 의원이 당선 무효 처리된 겁니다. 안 의원의 지역구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강세를 보이는 인천 서구 강화을인데요. 이번 당선 무효로 4.29 재보선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에 있는 지인과 짧은 통화 중에 매화가 다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녀 꽃 소식에 마음에 매화가 피고 향이 번집니다. 여기 아직 꽃 소식 없어 그 소식을 대신 전합니다. 세상 없어도 꽃이 피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 소식도 함께 보냅니다. 물 흐르고 꽃이 피고 (3월 12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